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판단으로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뇌는 쉴 틈 없이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며 저 정치인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라고 혀를 차고 카톡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며 또 저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하네 라고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출근길을 끼어드는 차를 보면 운전을 저 따위로 하면서 면허를 어떻게 땄을까 하고 중얼거리고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면 상식이 없는 건지 교육을 못 받은 건지 하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직장에 도착하면 판단의 대상은 더 가까운 사람들로 옮겨갑니다. 늦게 출근한 동료를 보며 시간관념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회의 시간에 엉뚱한 말을 하는 후배를 보며 저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까 하고 단정 짓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안주가 됩니다. 그 사람 요즘 일을 그렇게 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더라. 그 집은 아이 교육을 너무 방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마치 숨 쉬듯이 흘러나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판단의 칼날은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밥은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것 좀 치워달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아이 숙제는 확인이나 해본 거야?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짜증이 비판의 형태로 쏟아집니다. TV를 켜면 또다시 세상을 향한 불평이 시작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젊은 세대가 문제다. 노인복지가 엉망이다. 이 말하는 희망이 없다. 1시간짜리 뉴스를 보는 동안 우리는 수십 번의 판단과 비난과 불평을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잠자리에 누우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묘한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하루입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의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비판이라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수질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카네기는 1936년에 출간한 그의 대표 저서에서 인간관계의 30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많은 원칙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왜 하필 이것이 첫 번째였을까요? 친절하게 말하라.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라. 경청하라. 같은 원칙들도 중요한데 왜 카네기는 모든 것에 앞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것은 이 원칙의 단순한 매너나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토양과 같은 것입니다. 토양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꽃이 피지 않듯이 비판과 비난이 깔려있는 관계 위에서는 어떤 소통 기술도 어떤 친절한 말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카네기는 그것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이토록 자주 남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인간 심리의 깊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쾌감이 발생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 순간 상대적으로 나 자신은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실수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무의식적 비교가 작동하면서 일종의 우월감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은 자기 정당화의 가장 손쉬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 단순한 논리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비판이라는 습관에 손을 뻗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월감과 자기 정당화의 이면에는 우리가 차마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과 열등감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평온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 불만이 많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허점이 유독 잘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비판은 겉으로는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진통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진통제가 다 그렇듯이 효과는 잠깐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카네기는 이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링컨은 관용과 포용의 상징입니다. 남북전쟁이라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내전을 이끌면서도 적에게조차 존엄을 잃지 않았던 인물, 의회 해방이라는 대의를 이루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지도자. 하지만 젊은 시절의 링컨은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 링컨은 날카로운 글솜씨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재능을 정적을 조롱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지역신문에 정치적 라이벌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글을 기고했고 그 글들은 상대의 자존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컨이 특별히 신랄하게 조롱한 한 정치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글로 남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쉬웠지만 그 대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결투는 중재자들의 노력으로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링컨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 링컨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남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남북전쟁 중 한 장군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링컨은 분노에 차서 편지를 쓰기는 했지만 그 편지를 끝내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고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의 무게를 뼈아프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도 비판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야 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속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낸 날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날이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비판은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 뿌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언제나 자각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 인식의 순간이 바로 카네기가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한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비판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인식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판이 실제로 무엇을 파괴하는지 그 구체적인 현장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카네기는 비판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봤습니다. 비판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비판할 때 이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혼내면서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말할 때 그 부모의 의도는 아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질책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상사의 의도는 업무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의도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가 수십 년간 관찰한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이 네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 라고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방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 위험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지적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존감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위협을 느끼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반성이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내 처지에 있었으면 더 잘했겠어? 이런 변명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즉각적으로 떠오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수긍이 아니라 반격입니다. 당신은 잘하는 게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당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비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비판한 사람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떠올리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카네기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사례를 끌어옵니다. 알 카포네. 시카고의 악명 높은 갱스터.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남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카네기에 따르면 알 카포네는 자기 자신을 선량한 시민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바쳤다. 그런데 내가 받는 것은 비난뿐이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자가 자기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알 카포네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카네기는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 대부분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기범은 저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속은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라고 말하고, 강도는 세상이 나한테 기회를 안 줬으니까 내가 직접 가져온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장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데 하물며 평범한 실수를 저지른 평범한 사람에게 비판을 퍼부으면 그 사람이 순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일까요? 카네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자기 정당화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에 대입해보면 비판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은 잔소리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공부는 했니? 방은 왜 이 모양이니? 네 또래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번 시험 성적이 그게 뭐니? 부모의 마음속에는 분명 자녀를 향한 사랑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비판의 형태로 전달되는 순간 자녀가 수신하는 메시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뭘 해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이 자녀가 실제로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있어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비판과 평가뿐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원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와 가까워지고 싶었고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비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결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카네기가 강조한 비판의 가장 잔인한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 믿는 비판이 실제로는 상대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상사의 질책은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이 보고서가 말이 됩니까?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여기서 오래 못 갑니다. 이런 말들이 회의실에서, 사무실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쏟아집니다. 질책하는 상사의 의도는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책을 받는 직원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실수를 보여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실수를 보여주지 말아야지 라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조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조직에서 사람들은 실수를 숨깁니다. 문제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비판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판이 조직의 문화가 된 곳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행동,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비판의 파괴력은 더욱 심각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상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약간 어수선한 성격도, 가끔 잊어버리는 습관도, 요리를 못하는 것도 모두 귀여운 개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귀여운 개성은 고쳐야 할 단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아? 어떻게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실망한 거 알아? 이런 비판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순간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집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 기묘한 고독이 시작됩니다. 결혼 상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외도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비판의 누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싸움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비판이 관계를 더 치명적으로 갉아먹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 벌어? 왜 살림을 이렇게밖에 못해? 당신 친구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독처럼 천천히 관계를 죽여갑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비판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그래?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들 뒤에 숨어있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비판이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 비판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 말입니다. 비판의 부메랑 효과는 관계 파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낙인이 찍힙니다. 직장에서 그 사람은 말이 많아. 가정에서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친구 사이에서 그 사람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해. 이런 평판이 한번 형성되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말해도 듣는 사람은 이미 방어벽을 세운 상태입니다. 또 시작이야.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자동 재생되면 그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오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점점 더 답답해지고 더 강하게 비판하게 되고 그럴수록 상대는 더 깊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것이 비판의 악순환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저절로 멈추지 않는 아래로만 향하는 나선형 계단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이 비판의 면죄부처럼 사용됩니다. 이 한마디면 아무리 날카로운 비판도 사랑의 표현으로 포장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네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진심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느냐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말이라 해도 그 말이 비판의 형태를 띠는 순간 상대가 수신하는 것은 진신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전달받는 사람의 경험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이 특정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지적이라면 비난은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겨냥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특정 개인을 넘어서 세상 전체를 상대로 불만을 쏟아내는 행위입니다. 카네기가 비판과 비난과 불평,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원칙 안에 묶어놓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셋은 뿌리가 같습니다. 나는 옳고 저쪽이 틀렸다는 동일한 확신에서 뻗어나온 세 갈래의 가지인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오류가 있네요. 는 비판입니다. 특정 행동, 특정 결과물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는 비난입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를 안 했구나 는 비판입니다. 너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는 비난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어 몇 개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판을 받으면 그 행동을 고칠 여지가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비만을 받으면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존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습관적으로 받는 사람은 결국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난은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 너는 원래부터 그런 애였어. 넌 누구 하나 닮은 데 없이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이 식탁 위에서, 거실에서, 차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언어적 폭력입니다. 너는 원래 그래 라는 말은 너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이 선고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비난은 이렇게 사람의 가능성을 잠금장치로 봉인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의 영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불평은 비판이나 비난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비판과 비난이 특정 상대를 향한 것이라면 불평은 종종 세상 전체를 향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이 나라는 답이 없어. 젊은 사람들은 왜 저래? 늙으면 대접을 못 받아. 경제가 이 모양이니 뭘 해도 안 돼. 불평은 마치 안개처럼 반향이 없습니다. 특정한 문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흩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해결에 이르지 못합니다. 비판은 적어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기라도 하지만 불평은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불평에는 놀라울 만큼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의 위험을 빨리 감지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형성된 특성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부정편향이 불평이라는 형태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부정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이 뇌에게는 더 자극적이고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10가지보다 나쁜 일 1가지가 더 크게 느껴지고 칭찬 10번보다 비판 1번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하루를 관찰해보면 거기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피곤하다고 불평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춥다고, 비가 온다고 불평합니다. 출근길이 막힌다고 불평합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업무가 많다고 불평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반찬이 맛없다고 불평합니다. 오후에는 피곤하다고 불평합니다. 퇴근하면서 야근이 많다고 불평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사가 많다고 불평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잠이 안 온다고 불평합니다. 이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 중 불평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불평 중 단 하나라도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 있었습니까? 대답은 아마 아니요 일 것입니다.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불평이 바꾸는 것은 오직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것도 더 나쁜 쪽으로만 바뀝니다. 여기서 불평의 사회적 역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평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불평에 동참합니다. 직장 점심자리에서 한 사람이 우리 부서 분위기 진짜 별로야 라고 말하면 옆 사람이 맞아, 핑장이 문제야 라고 가세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래도 우리 부서는 낫지, 옆팀은 더해 라고 불평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그 그룹 전체가 불평의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의 불만에 맞장구 쳐주는 것이 유대감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유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의 공유를 통한 결속입니다. 함께 불행해지는 것을 우정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불평의 공동체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모두가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도 이런 점은 좋잖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심지어 가식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반대로 불평의 수위를 높이는 사람, 더 심한 불만을 더 날카롭게 표현하는 사람이 그 그룹 안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주 문화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불평의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더 깊은 불만의 수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카네기가 이 모든 것의 근본에 놓은 핵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네가 틀렸어 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비난은 너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야 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불평은 이 세상이 잘못됐어 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심판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판사이고 나머지 세상은 피고인입니다. 이 구도에서 나는 항상 옳고 세상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앗아가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겸손, 호기심, 성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던 그 순간 정말로 상대가 변하기를 바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분노를 해소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비판과 비난과 불평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 나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나의 무력감을 상대에게 전가하기 위해 우리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카네기가 말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비판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카네기의 답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 대신 이해. 이 한 문장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을 참으라는 뜻으로, 혹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혹은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말한 이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수동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승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 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비판이 네가 틀렸어 에서 출발한다면 이해는 왜 그렇게 했을까 에서 출발합니다. 이 출발점의 차이가 이후의 대화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카네기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과학자이자 외교관이자 작가였던 벤저민 프랭클린. 우리가 아는 프랭클린은 지혜롭고 온화한 인물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프랭클린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빈틈이 보이면 가차없이 파고들었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꺾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클린의 오랜 친구 하나가 그에게 솔직한 충고를 합니다. 벤, 자네가 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모르나? 자네는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하지. 상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논리로 무장해서 기어코 이기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자네가 논쟁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네. 이 말은 프랭클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똑똑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후 프랭클린은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웁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겠다. 이것은 자기 의견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충분히 듣고 존중의 태도를 보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틀렸어가 아니라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저는 좀 바르게 생각하는데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작은 전원이 프랭클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의 의견에 더 기꺼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논쟁에서 이겼을 때는 얻지 못했던 것을 상대를 이해하려 했을 때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프랭클린의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이 원칙을 연습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고 반박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지만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가 틀렸다고 느끼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박의 충동을 발생시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반론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충동을 억제하고 한 발 물러서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라고 자문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카네기가 제안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딱 3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3초. 그것이면 됩니다. 입에서 비판의 말이 나오려는 그 순간 3초만 숨을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뇌의 회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비판의 회로에서 이해의 회로로, 판단의 모드에서 호기심의 모드로 3초의 침묵 동안 우리는 상대의 입장을 상상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자녀가 시험을 망쳐왔습니다. 성적표를 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지경이지.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그 순간 3초를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왜 시험을 못 봤을까? 공부를 안 해서일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 불안이 심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과목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초간의 상상을 한 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시험이 어려웠구나.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 이 한마디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극적입니다. 비판을 들었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아이가 이해의 말을 들으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비판이 닫았을 문을 이해가 여는 순간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3초를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 직원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확인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일이 처음이라 경험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상을 거친 후에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이 말을 들은 직원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질책을 받았다면 변명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의 물음을 받으면 그 직원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이 누락됐는데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체크리스트에 넣겠습니다. 비판이 끌어냈을 변명 대신 이해가 끌어낸 자발적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전환이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우자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맨날 이래.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귀담아 안 듣지. 이 말이 나오려는 순간 3초를 멈춥니다. 이 사람은 왜 잊어버렸을까? 최근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거친 후에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들었지?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잡으면 돼. 네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줄지 상상해 보십시오. 비난을 받았다면 방어벽을 세우고 당신도 잊어버린 적 있잖아 라고 반격했을 사람이 이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장해제됩니다. 미안해. 정말 까먹었어. 내가 다시 예약할게. 다툼이 될 뻔한 순간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네기가 말한
이해의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는 도덕적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디파는 상대의 방어벽을 높이고 이해는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디파는 변명을 끌어내고 이해는 자발적 변화를 끌어냅니다. 디파는 관계를 경직시키고 이해는 관계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어떤 접근이 더 현명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못했을 때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느냐는 저항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카네기 자신도 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이해의 근육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3초의 멈춤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비판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비판보다 먼저 작동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카네기가 말한 인간관계의 전환점입니다. 이해의 실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와 동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 상대에게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합니다 라는 말과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는 상대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지 상대의 관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당신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가 비판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깊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카네기의 이 원칙을 한국적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직원과 충고를 미덕으로 여겨온 문화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고 쓴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받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라는 논리가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복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직장의 후배들도 일방적인 질책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에 더 이상 설득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기배치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의도로 관계를 파괴하는 모순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카네기의 이 원칙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카네기가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문제를 다루되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링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남북전쟁 중 링컨의 장군 중 한 명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적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던 순간에 망설이다가 적의 퇴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링컨은 분노했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장군의 판단을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후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훨씬 절제된 톤으로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왜 링컨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가 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 그 장군의 사기가 꺾일 것이라는 것을, 그 장군이 앞으로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지나간 전투에 대한 비판이 앞으로의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링컨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것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의 만족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않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간인함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입을 여는 것은 아무런 자제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비판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은 엄청난 자제력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카네기의 원칙은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면 가장 크게 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비판을 멈추는 것의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습관을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내 마음의 풍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내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적을 찾고 잘못을 발견하고 불만을 축적하는 마음은 단 한순간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출연자를 평가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반박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항상 방어 태세에 있으며 항상 공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몸이 피곤한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전부 판단과 비판에 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판을 내려놓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판단의 에너지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텅 빈 공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공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습관이 사라지면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관찰이 들어옵니다. 비판하지 않고 바라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고충이 보이고 상대의 노력이 보이고 상대의 선의가 보입니다. 비판의 눈으로 볼 때는 결점만 보였던 사람이 이해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풍부하고 복잡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호기심도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비판의 프레임에서 이 질문은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의 프레임에서 이 질문은 진정한 호기심이 됩니다. 그 사람의 배경, 경험, 가치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호기심이야말로 인간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비판은 관계를 평면적으로 만들지만 호기심은 관계를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남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합니다.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완벽을 요구합니다. 이 이중의 가혹함이 인간을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남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이해하게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자기 수용이 가능해지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카네기의 원칙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판단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똑똑함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그건 아니지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반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하다고, 결단력이 없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판단을 보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판하는 사람 곁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항상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빈틈을 보이면 공격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의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방어벽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선택의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비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비판하지 않기가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을 때,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순간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카네기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의 방식으로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왜 맨날 이래가 아니라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도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네기가 말한 진정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카네기는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보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이 문장은 신랄하지만 정확합니다. 비판은 쉽습니다. 비난은 쉽습니다. 불평은 쉽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훈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비판이고 비난이고 불평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것,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숙이 필요합니다. 바보가 아닌 쪽을 선택하는 것, 쉬운 길이 아닌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카네기가 첫 번째 원칙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칙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판을 멈추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물론 실제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짜증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나름의 사정이 있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불평의 대상이었던 상황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상이 이해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의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진심을 보여줍니다.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충족감의 원천입니다. 돈으로도 지위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그 충족감이 비판을 내려놓는다는 단순한 결심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데일 카네기가 거의 한 세기 전에 발견했고 지금까지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유효한 진리로 남아있는 첫 번째 원칙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판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비난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이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첫 마디를 건넬 때,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갔을 때, 바로 그 사소한 순간들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관계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한 번만, 딱 한 번만 비판 대신 이해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카네기가 약속하는 것은, 그리고 이 원칙을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은 그 한 번의 경험이 두 번째를 만들고 세 번째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